안녕하십니까.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개 주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이 주제를 한 40, 50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3,491개의 읍면동이 위험하다. 제가 항상 위험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재미없고 가슴 아픈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이 책은 만드는데 얼마 걸렸냐 물으면요, 한 14년 걸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14년. 언제? 2008년도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아주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18,000권이나 팔렸어요. 그때 읽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너무 감사하다. 먼 훗날에 아마 이거는 불후의 명저가 될 거라는 칭찬을 한 육군 정훈 대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 이런 대한민국의 반체제 세력의 실상이 이토록 심각한 줄을 몰랐다. 그런데 그때 2009년도에 만든 그 책과 지금 만든 책은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그동안에 많은 자료와 그다음에 현재 현장 경험과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팩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다 비밀이 아니고 이제는 다 노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읽고 배우기만 한다면 이제는 그들의 실체를 다 알고 이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를 장착해서 이제는 싸울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만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음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하나님한테 강권적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제가 알고 있는 능력도 부족한데 책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컴퓨터에 앉아가 글을 쓰면요, 그냥 치기만 하면 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분석을 한다든가 미국을 분석한다든가 제가 잘 사실은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치면서 바로 그냥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머릿속에서 지금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그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기를 주시려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짧게 지금 이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간단 명료하게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핵심만 딱딱 집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결국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하면 너무 건방지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책은 한 대한민국이 지도자급이 리더들이 의식 있는 분들이 10만 권만 읽으면 10만 분만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30페이지 자료책도 있습니다. 이거를 100만 분만 읽으면 대한민국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프레임,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체제전쟁이라는 그 개념만 1,000만 명이 알면 대한민국 지금 위기 다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물론 이제 과장법을 좀 써서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이거를 익히고 우리가 노력하면 이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 상황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낙담하지 마시고 승리의 길로 일로 매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자, 앞에 빨간 책은 476페이지. 두 번째 파란 책은 2030을 위한
280페이지짜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요 처음에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을 책을 쓸 때요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도 그 책을 쓸 때 저는 거의 잠자지 않고 한 5,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게 환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내 영상이 내 눈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리고 이 글귀가 생각이 나요. 나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언젠간 대한민국에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처음에는 이 한냉전선과 온냉전선이 팽팽하고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때 작은 나비가 바람을 불어 이렇게 불면 그 균형이 깨지고 나중에 그 깨진 균형 사이로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진짜 더 깨지게 되면 큰 폭풍으로 몰고 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들이 사상적인 문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체제전쟁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있지만 언젠가는 이 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깨어나기만 한다면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3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주의 위험을 알고 반공으로 무장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위기도 극복되고 언젠가는 여기서 배운 반공적 인식이나 사상적 각성이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의 미국으로 유럽으로 네오막시즘에서 이게 무너진 세계 기독교를 다시 전파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도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코로나 위기다, 경제 위기다, 정치 갈등이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위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본질을 추출해보면 이건 뭐냐? 체제위기입니다. 체제위기. 우리 70년간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가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어느 틈엔가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그야말로 그들의 정권이 되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면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위기가 대한민국 국민들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위기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하죠. 위기인 줄 알겠어.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생긴 위기로 아는 분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최근에 등장한 위기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만 해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위기가요, 발화되기 시작한 것은 100년 됐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사상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1918년도입니다. 이동이라는 사람이 러시아로 그 망명으로 브라디보스톡에 있었는데 거기서 레닌이 공산주의를 국가를 러시아를 만든 후에 제일 처음으로 동아시아에 심기 위해서 공작을 한 대상이 바로 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희가 공산주의 사상을 물들여 가지고 한인사회당이라는 공산주의 사상의 정당을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들고 그 사람이 임시정부로 와가지고 거기에 국무총리로 침투 공작을 해가지고 성공시킨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때로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좌우 간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해방이 되고 이런저런 세월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 그리고요, 본격적인 것은 1980년도 후반인데요.
저의 정치적인 어떤 사상적인 스승님이신 양동환 교수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명예교수로 이제 퇴직을 하셨죠. 그분이 88년도, 그러니까 87년도에 60항쟁이 있었고 다음 해 올림픽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때 이분은 현대공론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젠간 모르겠으나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한 세대가 30년이죠. 한 세대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땅에는 좌익이 주도하는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처음에는 좌익과 제휴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좌익이 주도하는 연합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좌익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그때 눈물 흘리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민간 우익이 일어서라. 이랬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극우 세력이다, 메카시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학교에서는 그분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이나. 제자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위기 상황은 바로 그와 같은 경종을 울려주는 분들에 대한 박해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엄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줬더라면 그와 같은 유사한 분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그를 박해하는 것을 내몰라라 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그와 같은 경종을 울려주는 사람이 사라졌던 탓이다.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이 2012년도에 바로 뭐라고 했냐? 앞으로 10년이 위험하다 그랬어요. 10년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0년도 안 돼서 2016년도 10월 달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랑 속으로 들어가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인 판결이 나기도 전에 광장에 모인 사람이 내려와! 그래가지고 끌려내려지는 사태가 벌어진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어땠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광우병 사태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양동환 교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그랬더니, 반체제 세력이 이 체제를 흔들어가서 정권을 뺏고 결국은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을 깨워야지. 어떻게 깨웁니까? 책을 쓰면 되지.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은 책을 쓰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양동환 교수님이 이렇게 저에게 권고해줘서 제가 만들게 된 것이다. 결국은 자, 그때 이 어마어마한 공격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민변 참여연대부터 해가지고 이 민주당에서도 저를 공격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어떤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랬어요. 서울대 교수 한 분이 나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 나는 이 책을 읽는 순간에 나 스스로 내가 대한민국 세력인지 반대한민국 세력인지 나를 규정하게 하는 책이다. 뭐냐면 내가 진보 보수가 아니고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용어로 프레임을 딱 짜니까 갑자기 읽는 순간에 내가 그 프레임 안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대한민국 세력인가 나는 반대한민국 세력인가 스스로 나 자신을 규정하게 한다는 뜻은 자기 반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진보니 평안이 나는 정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힘이 생기다가 반대한민국의 세력이라고 프레임에 딱 마주치는 순간에 나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90년도 소련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PD 계열이 느꼈던 그 낭패감처럼 북한이 탈북자가 생기고 300만 명이 굶어 죽는 현실을 막 목도하면서 주사파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기는 프레임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냐고요. 칼끝을 가지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칼자루를 갖고 싸워야지. 오늘 우리 우파들은요, 이론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레임 전쟁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지는 전쟁을 해왔던 것이 오늘날 낭패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동환 교수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도 3월 달 탄핵이 됐죠. 다음에 4월 달에 책을 썼습니다.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제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무너질 날이 멀지 않다. 이와 같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느슨한 형태의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고.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면 이분이 말하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내전이냐 하면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무너뜨리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해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어떤 소위 적폐의 어떤 한 현상으로만 생각했지. 진짜 이게 체제가 무너지는 단초, 체제가 무너지는 징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데 저와 양동환 교수님은 가장 처음으로 청와대 1인 시위를 했어요. 양동환 교수님. 그리고 기독교의 그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데 가서 뭘 했냐. 지금 빨리 맞대응 집회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서울역에서 하는 집회를 만들게 된 장본인이 양동환 교수님입니다.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를 쓴 거는 접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는 이미 그 사태가 냉철하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체제전쟁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려면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요, 양동환 교수님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다른 분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외국인조차도. 고든창이라고 미국에 있는 변호사는 이랬습니다. 2018년도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 광장에서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이 내려와 그러면 내려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이렇게 잘못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럽니다. 그리고 2019년도 7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 내년 총선, 4월 15일 총선은 대한민국이 생과 사의 문제다. 이 선거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대한민국의 체제 경종을 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은 좌파 목사로 이미 평가가 다 나와 있는 목사지 않습니까? 이 양반도 어떻게 했냐면 2020년도 2월 달에 한 기도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총선 전에 이인영이라고 1월 달에 원내 총무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교체를 하겠다고 쭉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뭐 사회 패권을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인영이 제시하는 것 모두가 사회주의 정책이었다라고 이 양반이 이야기해요. 사회주의로 가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체제를 선택하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체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분은 그런 데 대해서 아는 사람 아닙니까? 아, 이게 체제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이미 지금 대한민국 제가 지금 체제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제가 혼자서 꾸며낸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이나 주장들을 동원해 볼 때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우익의 나라 대한민국, 우익의 나라입니다. 우익이 뭐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좌익 이퀄 우익. 그 다음에 좌익 이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미 확립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익의 나라인데 어떻게 국가보안법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좌익 세력에게 정권을 잃었나 이거예요. 그것도 선거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은요, 세계 선진국에 포함돼요. 경제 10대 대국에 포함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선거로 좌익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이와 같은 일은 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마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이 이 사례는 아마 세계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아마 많은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에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선거를 통해서 이 좌익한테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군부 쿠데타로서 금방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도대체 선거를 통해서 우익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좌익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이 사례의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국민이 뭘 몰랐을까? 자, 저는 하나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세력이 좌익에게 뭐 때문에 쏘갔다? 용어 혼란 전술 때문에 쏘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하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째, 진보라는 말에 속고 평화라는 말에 속고 민족이라는 말에 속고 자주라는 말에 속고 통일이라는 말에 속고 이런 용어의 혼란이 다 속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좌익 세력이 쓰는 용어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보 세력은요, 좌익들은 뭘로 쓰느냐 하면 그거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뭐로 하냐면 진보 세력이라고 불러요. 네. 자, 평화는요, 공산화되는 것을 평화라고 불러. 그 다음에 해방은 우리는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공산화까지 끝내야 이게 해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주 우리는 그냥 자립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들은 자주를 미군 철수하고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들의 용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용어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뭐냐면 그런 용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치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발전시킨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다 뭐다 이렇게 막 그냥 나쁜 프레임을 씌워요. 그러면 김일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좋은 프레임을 씌워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좋은 프레임과 나쁜 프레임을 포장하고 또는 매도하는 프레임으로 그 대한민국의 역사의 근저를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대한민국의 국가와 북한의 어떤 역사를요, 역사 자체를 왜곡합니다.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시킨 건 미군정이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다, 뭐, 이렇게. 예?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고, 북한은 친일파 청산을 잘했다든. 이런 역사적 왜곡을 가지고, 결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꽉 나쁜 공통분모를 뽑아보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야. 결국 정통성이 있는 북한으로 통일돼야 해 라는 결론이 이르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용어에 관한 문제, 사람에 관한 통치자에 관한 문제, 역사에 관한 문제, 모든 부면에 대한민국은 나쁜 것으로 북한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작업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미 침식되고 의식화되고 그 다음에 오염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서 선거를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그러면 용어 중에 심각한 거는 뭔가요? 하면
예, 바로 보수 진보라는 용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 거라고요. 자, 볼까요? 2008년도, 9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당신이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보수라고 답한 사람은 24%, 중도 34%, 진보 36%. 그렇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수라는 사람은 노인네 빼놓고는 아마 보수를 선든 사람은 젊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중도와 진보를 합해버리면 뭐 부르냐? 보수를 제외하고 합하면 71%가 됩니다. 이렇게 선거하면 보수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임 끝. 게임 끝.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대학생들, 20대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오랫동안 물어봤더니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진보가 좋은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60%가 들어요. 그럼 보수가 좋다는 사람 손들어라. 10% 들어요. 자, 그러면 60%대 10%가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진보가 이기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진보가 좋다고 손을 들었니? 하니까 대답이 뭐냐? 진보가 좋은 거 아닙니까? 발전적인 거. 이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전에 보면 진보란 현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이 대답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그래, 맞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 친구들이 사전에 있는 진보 개념을 가지고 들이대지만 지금 진보 보수라는 용어가 일반 용어가 아니고 정치 용어야. 자, 그런데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진보 세력에는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뭐냐? 마르크스부터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요. 공산주의가 생긴 이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진보 세력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 모태똥 뭐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1945년도 8월 15일 8월 달에 8월 9일 날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온 거 아시죠? 그래가 공산화 시켰죠. 소련군이 공산국가 맞습니까? 그죠? 맞는데 그 사람들은 북한에 와서 뭐라고 했을까? 공산주의라고 했어요? 사회주의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유가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왔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버린 거죠. 오늘도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진보주의라는 말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일반 우리 대한민국 세력들은 사상적인 그런 용어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진보하면은 사전에 있는 용어인 줄 알고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진보라는 용어와 진보라는 그룹 안에 가장 핵심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좌익 세력들 또 그 옆에 있는 좌경 세력들이 딱 포진하고 있는데 일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는 사람조차 그 본질을 모르고 그 사람들 속에 진보 그룹 텐트 속으로 젊은이들이 줄줄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얼마 동안 했다고? 30년 동안 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일반 젊은이들 속에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니 진보라는 것은 보다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건데 좋은 건데 보수에 있는 사람 뭐지? 사람들은 아니 진보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진보의 반대말이 뭐지? 퇴보잖아. 퇴보 세력이네. 역시 노인네들이 있네.
틀딱이네, 수구꼴통이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수 그룹으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가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진보 세력이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개념이라는 일반 용어가 아니고 정치학적으로, 정치 개념으로 쓸 때는, 프레임으로 쓸 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한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강의를 딱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그들이 부른지 알아? 마르크스 사상 때문이야. 마르크스는 사적 유물에서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필연적으로 멸망시키고 공산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역사의 진보야 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진보 세력을 부르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들을 보고 진보 세력을 불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약간 이 바보끼리가 있는 사람들은 모를까. 그러니까 결국은 용어의 본질을 몰라서 속아서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로 진보란 입이 대한민국 세력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진보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해체해야죠. 예. 자, 그런데요,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저버티비즘, 예? 리버럴리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진보주의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진보주의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사회주의 소셜리스트구만, 사회주의자네? 라고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보주의라고 안 불러주는 거야. 그럼 뭐라 불러주나? 레디컬이라고 불러요. 레디컬스라고 불러요. 과격 세력이라고. 이 사람들은 벌써 알아버리는 거야. 그들의 용어, 진보주의라는 말에 미국 사람들은 속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60%는 속아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 말입니다. 안 속은 사람이 10%밖에 안 됐다고요.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는 보수주의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도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보수주의가 싫은 사람은 어디 가면 돼요? 자유주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보수주의는 전통의 가치, 기독교적인 정신, 그 다음에 전통 가치를 수호하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라면, 자유주의는 좀 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이고 좀 자율적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둘 다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데 한국은 어떠냐? 자유주의 그 그룹을 쏙 빼버리고 그 안에 진보주의를 탁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수주의가 싫은 사람이 갈 곳은, 미국의 경우는 자유주의로 가면 되는데 한국은요, 자유주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진보주의를 넣어버린 거야. 사회주의를 넣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싫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야? 사회주의로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여 30년 동안 끌어모았더니 결국은 선거로 그들이 정권을 잡게 돼요. 우리가 지금 진보라는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이적 행위입니다. 반대한민국적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모르고 이런 일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더 문제. 국내에서만 이런 용어를 쓰는 부작용이 있으면 그나마 좀 봐줄만 한데,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하는데, 선거 공작을 하는데요,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그냥 하나만, 너무너무 사례가 많았어. 이거를 일일이 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일이가 2006년도에요, 신년사설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남한에서 반보수 대연합, 진보 대연합으로 매국 반역 집단의 종국적 파멸을 안겨주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선거나 정치 개입을 할 때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보수 세력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뭉쳐서 반보수 대연합으로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라 그러고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07년도 1월 신년사설에서도요. 남한 선거에서 반보수 대연합 전선을 형성해라 나왔습니다. 김정은이도요. 2012년도 뭐냐면 통일전선부 반제민전 신년사설에서 올해 남은 총선 대선에 적극 개입하라. 진보 세력의 대단합을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 선거가 되면요. 난리가 납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유무형, 직간접 대한민국의 선거판 정치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반대, 문제는 거기에 가장 유효한 무기가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그 사례를 하나 보자고요. 2011년도 8월 달에요.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적발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2255국에서요. 왕재산한테 지령을 내렸는데 상당히 많은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 사항은 뭐냐? 바로 진보 대연합을 이루라. 그래도 이룬 후에 중도를 아울러서 반보수 대연합 전선을 형성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리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이러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지금 지령사항입니다. 지령사항인데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라. 민노당을 중심으로 더 큰 통합진보당을 만들어라고 지령을 내리고 늦어도 이거는 2011년도 10월 이내에는 대통합진보당을 완성하라. 그런데 12월 달에 통합진보당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국민참여당을 끌어들여라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노당을 좀 더 큰 진보 대정당으로 만들어라. 그런 후에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과 야권연대 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야권연대, 그래서 보수 세력을 괴멸하기 위해서 진보 정당과 중도 정당을 아울러 가지고 반보수 대연합 전선으로 형성해 이겨라고 돼 있거든요. (2012년도요) 그와 같은 지령사항이 결국은 대한민국 선거판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 지령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 북한의 지령사항과 대한민국에서 있던 2012년도 총선 대선에서 있었던 정치 현실과는 너무나 유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고 바로 2012월 달입니다. 2011년도 12월 달에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진 후에 범민련에 가서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걱정 마십시오.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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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뭐 되는 대로 해보죠. 뭐. 자, 2012년도 총선 4월 달에 있었고요. 대선은 12월 달에 있었는 건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총선 바로 직전 한 달 전에 국회 식당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야권연대 결성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해서 단일 후보를 세우고 또 이것을 여세를 몰아 12월 달에 대선에서 우리가 같이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승리하면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자, 통진당과 민주당의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선거를 했어요. 총선에서 했는데 여기서 통진당이 국회의원을 13명이나 당선시켰어요. 단일 후보를 해주는 바람에. 그리고 226만 표를 얻었어요. 226만 표를 얻었고 그 다음에 국민 지지율 10.6%를 얻었어요. 10.6%. 자, 10.6%를 얻은 통진당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를 앞세운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하면 12월 대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했으면 100% 이겼을 겁니다. 네, 됐습니다. 4월 총선에서는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대한민국을 이거로 이제 끝장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5월 달에 총선 끝난 지 한 달 뒤에 통진당 내부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내분이 막 일어나서 킨텍스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 때문에 5명이 구속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통진당 내가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언론에서는 통진당 내분 사태를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 2,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제서야 그랬지 옛날에 민노당이 종북정당이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았지. 그래서 PD계열이 뛰쳐나가면서 진보신당 하면서 종북세력하고 정치 못하겠다는 말도 했지. 이제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통진당의 지지율이 10%에서 6%, 4%, 3%, 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수 없이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깨고 단독으로 대선에 임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대선 오전까지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후에 노인네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지팡이 짚고 막 선거를 나와가지고 겨우 골든크로스 일어나가 3%차를 겨우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통진당의 10%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대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 이기는 거죠. 그랬으면은 민주당과 통진당의 공동정권이 되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통진당의 당권파가 누구냐? 경기동부연합인데 그게 당권파의 핵심이 이석기입니다. 이석기와 민주당, 문재인의 공동정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위험한 대한민국이 지나왔는지 아시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까마득히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아무 일이 없었는 것처럼 지나갔지만 우리는 사상적으로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깨우치지 못한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종기가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결국은 이 방법은요. 군주국에서는 군주만 각성이 되면 되고 귀족정에서는 귀족들이 각성하면 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각성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나라는 체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하고
국민들이 각성 안 하고 돈 벌고 자식 공부시키며 급급하면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지켜지겠느냐고요. 어찌 공부를 그렇게도 안 하는지. 제가 시위 때 나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양동환 교수님이 아카데미 한다고 사람 모았더니 그렇게 안 모이더라고요. 아는 인맥 모르는 인맥 다 해도 30명 모으기가 힘들어요. 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씁쓸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이거는 공부 안 해서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6.25 전쟁 때 공산주의와 싸웠던 그 저변에 어떤 깔려있는 의식이 있다. 반공기저정서가 있어서 그것과 그 다음에 깨달은 자의 각성이 이렇게 연합을 하면은 잘하면 일어날 수도 있다. 잘하면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세력은요, 이와 같은 모래알입니다. 줄다리기를 하는데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아무개나 당기고 심판석에 올라가서 자기가 당겨야 될 사람이 심판을 보지 않나, 구경만 하질 않나, 나 좀 바빠요 그러면서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또 정치적 정교분리라는 이유로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전혀 활동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식인들은 내가 편향되면 되나? 학자가 균형된 시각, 편향되지 않는 시각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중립성 함정에 빠져 있지를 않나. 거꾸로 당기는 사람은 없나. 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진보주의에 들어가고 좌익하고 힘을 합하는 사람이, 이런 오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현상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예. 어떻게 하면 되지? 좌파처럼 이렇게 할 수 없나? 일사불란하게. 예. 방법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뭐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오합지졸인 어떤 구성원들, 대한민국 세력들한테 공통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됩니다. 오합지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뭐냐는 거야. 무엇을 장착해 줘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첫째, 지금 무슨 전쟁 상태인가, 이 정세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바로 사상전이고 체제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두 번째, 전쟁이라면 분명히 적과 아군이 있잖아요.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적이 누구냐 하면 체제 재결이고 체제 전쟁이니까 반체제 세력이겠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나, 그 사람들의 전략 전술은 뭔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았나, 이것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떠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나,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나, 그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씩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책 속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한 권이면 끝납니다. 진짜로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것 하나면 충분히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고 전략 전술은 무언가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뭐지? 우리가 뭐가 부족했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됐지? 그 다음에 우리의 구성원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상식을 하면 서로 막 난투극 벌이다가 우리가 서로 자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2030 세대를 위한 책입니다. 페이지 수가 앞에 책은 476페이지, 뒤에 책은 280페이지. 청소년들의 역사를 좀 빼고요, 현재 80년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지금 아까 보수 진보 중도, 진보라는 이 어떤 프레임이 해악성이 강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예, 있습니다.
이 잘못된 용어 프레임을 벗어나 던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써야 되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세계적으로요, 우익, 좌익, 우익은 자유민주주의, 좌익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건 이미 세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정립이 된 용어입니다. 좌익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들만 모르고 우익이라는 말 쓰면 마치 극우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것은 극히 공부를 하도 안 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익, 좌익이 가장 학술적인 용어이고요. 자, 이것을 그냥 쓰면 돼요. 아니면 실명제로 쓰시라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사민주의. 유럽에서는 다 실명제로 써요. 그러면 헷갈릴 일 없어요. 우리처럼 진보 보수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수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보주의라는 이 말 가지고 세트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막 선동돼 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미국은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나쁜 게 아니고 진보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나쁜 겁니다. 네, 그런 것들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 없나? 예,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쓰자. 자, 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반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나누니까 이 용어의 장점이 있나 하니까 한국적 상황에서는 매우 장점이 커요. 우리는 사상적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북한과 대한민국이 지금 치열하게 역사전쟁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긍정하냐 부정하냐,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과 이 모든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매우 용이해요. 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우익이냐 좌익이냐, 이걸 하면 내가 어디지, 중도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긍정해 부정해 하면 이해가 쉬워요, 안 쉬워요? 예, 그거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명합니다. 그럼 사상적으로도 대한민국을 긍정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색깔론이니 할 수 없으면, 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왜 그걸 색깔론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게 반역 세력이잖아요. 그런 개념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공격하기 곤란하고 정체성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력이다, 반대한민국에서 이 용어는 지금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만약에 1000만 명한테만 이 용어가 전파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체제 경제는 게임 셋입니다. 왜냐? 내가 젊은 한 사람부터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체가 좋아? 안 좋아?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런 사람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80%는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혼동스럽고 제대로 체제 대결을 못해서 그렇지, 기본적 컨셉이라든가 개념 자체는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개념이 많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에 보면 대한민국 세력한테는 이게 우익 세력도 있고 우경 세력도 있고 중도도 있고 좌경 세력 일부도,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보면 심지어는 좌익 세력의 일부도 포함이 돼요. 대한민국 세력 안에 좌익 세력 중에 어떤 사람이냐, 유럽의 사민주의 같이 전향된 사회주의를 사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좌익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칸을 놔두고야 우리나라의 많은 좌익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익들이라는 사람들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좌경 세력만 그 사람을 포용하지를 못하고요, 막 그냥 배척하고 심지어는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놈들은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서 배척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순화시켜 나가야 될
동화시켜 나가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탕자 아시죠? 탕자가 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안아줬어요, 안아줬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왜 안아주냐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활짝 문을 열고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전향하고 생각을 돌리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향한 사람이 원래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대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한국적 현실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제 책 안에 그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안는다고요? 왕창 다 안으면 안 돼.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 알면서 대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는 체제 줄다리기라는 사실, 그런데 이 줄다리기에 제3의 줄은 없다는 거. 한국에는 유럽식 사면주의, 유럽식 사회주의 괜찮지 않아? 유럽식 사회주의 잘 돌아가던데 좋던데 복지국가 아니야.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우리나라에는 사민주의자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발설을 못해. 발설을 하는 순간에 저 인간은 변절자니 이렇게 매도를 당하기 때문에 입 꾹 닫히고 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드러내는 순간에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막 왕따를 당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고 생존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정권을 사실은 반체제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향 그룹은 힘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3의 줄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책의 마지막에 딱 보면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 중도, 보수라는 걸 틀을 딱 걷어내고 나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대중들은 이게 뭐 체제전쟁이라고 몰라. 나는 지금 돈 벌기 바빠. 나는 몰라. 대중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실제 소수의 자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주는 사람은 누구야?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해서 도와주지, 중국이 도와주지, 문정권이 당기지, 민노총 정교조, 신문 방송 이런 게 당기지. 당기는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 세력은 너무너무 강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많으나 이것을 당겨야 되겠다고 각성된 우익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태로 놔두면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당기냐고? 누가? 미국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각성된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 비법을, 우리는 숫자가 작고 각성된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으로서 효과적으로 체제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사회보다 정의니까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것. 두 번째는 사태를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하게 보고 그 방안들을 국민들한테 지속 반복적으로 알려줄 것.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깨우는 방법도 간단, 명료하게. 체제 문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현재 있는 체제 사상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된다. 효과적으로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자라든가 소책자를 읽어 주실 것, 그 다음에 강의 동영상 같은 거를 꼭 들으실 것, 전단지가 있으면 그거를 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실 것. 그런데 각자 1분에서 5분 정도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논리로 무장하실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접할 때는 절대로 화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다정다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해 주실 것. 꼭 필요하다면 용돈까지 주시면서 하실 것.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